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4월 10일 금요일에 발표를 했죠. 한겨레신문 기사인데요. 기준금리 연 2.5% 동결. 진짜 중요한 거는 이게 7번 연속 동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있거든요. 뉴스에서는 동결이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냥 그대로구나. 별일 없구나. 근데 이게 진짜 별일 없는 걸까요? 7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이 꽤 심각하다는 신호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삶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숫자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기준금리 동결이 뭔지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기준금리는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금리의 기준점이에요. 이게 올라가면 은행의 대출 이자가 올라가고 내려가면 은행 대출 이자가 내려가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행이 이걸 2.5%에서 7번 연속 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보통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내려서 사람들이 돈을 더 쓰게 만들어요. 경기를 살리려고. 근데 지금 한국 경기가 좋냐? 솔직히 좋지 않잖아요. 좋나요, 여러분? 경기 좋게 느껴지시나요? 자, 근데 경기가 안 좋아. 근데 그러면 내리면 되잖아요. 금리를, 경기가 안 좋으면. 근데 못 내리고 있다는 게 진짜 문제인 거죠. 왜? 핵심은요, 기름값이에요. 올해 2월 말에 미국이랑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잖아요. 중동에서 전쟁이 터진 겁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 언제 끝날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없어. 야, 역시 미국 대통령 대단해. 아, 예측을 절대 할 수 없어, 이 사람. 그죠? 근데 이 전쟁 이후로 국제 유가가 50% 넘게 올랐습니다. 아, 근데 그럼 이게 도대체 한국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거든요. 한국은요, 세계에서 4번째로 기름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기름의 70%가 중동 걸프 지역에서 오거든요. 전쟁이 난 바로 그 동네에서 온다는 거죠. 그럼 기름값이 오르면 뭐가 올라요? 주유소 기름값 오르죠? 그럼 택배비 오르겠죠? 배달비 오르겠죠? 전기요금, 식재료 가격 전부 다 올라갑니다. 실제로 숫자로 말씀드리면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2%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전 2달은 2.0%였어요. 한국은행 목표치가 2%예요. 매년 2%씩 올리게 만들겠다. 근데 이걸 넘어선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내리면 시중에 돈이 더 풀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물가가 더 올라갑니다. 왜냐? 돈이 풀리니까 돈의 가치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자산, 물건, 이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발목 잡는 게 하나 더 있어요. 환율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환율 1,500원 넘어도 나라 안 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댓글로 제 주변 사장님들은 다 망했는데요? 하신 분 있는데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왜 망한 사장님이랑만 다 친분이 있죠? 물론 망한 분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IMF처럼 기업이 무너졌냐고, 나라가 망했냐고, 먹을 거 못 먹었냐고, 인생이 망했냐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또 이게 환율 높다는 게 나라가 안 망했다. 왜냐면 자꾸 나라 망했다고, 이렇게 되면 나라 망합니다. 자꾸 공포 조장하니까 저는 그게 별로더라고요. 나라 안 망했다. 그냥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했지만 그렇다고 환율이 높은 게 좋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전쟁 시작 이후로 원화 가치가 약 4%가 떨어졌어요. 이게 왜 문제냐? 여기서 금리를 내려버리면요, 한국 금리랑 미국 금리랑 차이가 더 벌어져요. 한국 금리가 몇이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2.5%입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가 3.5%예요. 우리가 여기서 금리를 내리면 격차가 벌어지겠죠. 자, 미국이 뭔 상관이냐 하실 수 있는데 이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금리가 갑자기 2%가 됐어요. 그러면 무슨 짓을 하냐면, 아니 내가 한국에 돈 넣었는데 별로 뭐 재미가 없네? 이자도 별로 안 주는데? 그럼 미국에 넣는 게 낫지. 이러면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돈이 빠져나가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요. 그러면 어때요? 환율이 더 올라가요. 수입해야 되는 물건들 값이 더 올라가요. 악순환이 정말로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막으려면 금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동결한 겁니다. 자, 근데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저는 나쁜 얘기만 하면서 공포 조장하고 싶지 않거든요. 다시 말했지만 객관적으로 장단점을 같이 봐야 돼요. 한국은행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을 1.8%에서 2.0%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잘 될 거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 수출이 미친 듯이 잘 되고 있어요. 반도체 수출이 잘 된다는 건 뭔 소리예요? 환율이 올라갈 때 수입 쪽에서는 우리가 손해를 봐요. 왜냐? 달러를 사서 그 물건을 사야 되니까. 근데 수출은요? 거기서 팔아서 달러를 받아요. 근데 그 달러 자체가 값이 높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는 이득인 거예요. AI 시대가 오면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체는 경제 성장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들어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동안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다가 다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사기 시작했어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이 2.0% 성장 전망이요. 한국은행이 이거 계산할 때 유가를 배럴당 64달러로 잡았거든요. 지금 유가가 그것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실제 성장률은 이것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반도체가 열심히 버는데 기름값이 그걸 까먹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 상황은 알겠다고. 그래서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첫 번째, 대출이자. 이코노미스트한테,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 30명, 한 명이 아니라 30명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중 26명이 올해 안에 금리 변동이 없다고 했어요. 이 이코노미스트가 누구냐면 쉽게 말해서 돈의 흐름을 읽는 기상청 직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민간 연구소, 한국은행 같은 국제기관, 아니면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대형 투자은행에 앉아서 연구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오타나는데 이제 삼성. 근데 그 사람들이 올해는 아마 계속 금리가 동결될 거다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솔직히 가능성이 높지 않는 겁니다. 전문가 한두 명이 말하면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두 명이 말한 거 가지고 저는 막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26명이 한 목소리를 냈다는 거는 이건 그래도 일리가 있지 않을까요? 자, 금리 변동이 없다. 이 말이 근데 우리한테는 실제로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주담대하고 신용대출 이자가 올라간다. 아니 금리 변동 없다며. 금리 동결이라며. 근데 왜 우리 이자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짜증나지 않아요? 금리가 곧 동결됐는데 왜? 근데 이유가 딱 있어요. 우리가 받는 대출 금리는요, 기준금리와 가상금리로 결정이 됩니다. 이게 더해가지고 결정이 돼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묶어놔도 지금처럼 전쟁이 나고 환율이 널뛰면 은행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상금리를 올립니다. 위험 비용을 우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게다가 대출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 얘는요, 시장의 공포를 먹고 먼저 달려나갑니다. 이코노미스트 30명 중 이 26명이 올해 금리 인하 없다고 했죠. 시장은 이미요, 고금리 장기화, 여기에 베팅을 끝낸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불안정하잖아요. 주담대 받아가지고 부동산 투자하겠다? 이거 진짜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출 받아서 투자한다. 이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돈 지키는 거고 그게 오히려 돈을 벌게 되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체감하는 거, 물가. 공식 물가 상승률이 2.2%라고 했잖아요. 근데 체감은 이것보다 훨씬 클 거예요. 기름값 오른 게 시차를 두고 교통비, 택배비, 식료품에 다 전이가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몇 달 동안 장바구니 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기름값이 뛰면요, 트럭 운전사들 어때요? 한 번 운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 커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쿠팡 쓰시지 않나요? 저는 하루에도 수십 개씩 쿠팡 배달하거든요. 쿠팡 아니더라도 네이버부터 해가지고 배달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먹는 사과, 생필품 모두 트럭이나 배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기름값 오르면 어떻게 돼요? 운송비가 증가합니다. 이게 고스란히 물건값에 반영이 되겠죠.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저 같은 서민들은 어떻게 되나요? 매번 물가 걱정, 돈 걱정해야 되겠죠. 와, 어느새 보니까 이러네? 어느새 보니까 한 끼 식사가 13,000원이야? 제가 역삼적 거주하거든요. 와, 물가, 와. 정리하면 이번 한국은행의 7연속 금리 동결, 아무 일 없다가 아니라 움직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유가가 언제 안정될지도 모르고 환율이 언제 잡힐지도 모릅니다. 이 세 가지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자,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럼 뭘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뭔가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화려한 수익을 노리는 것보다는 노리는 게 아니라 안 읽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야, 그럼 또 어떻게 안 읽는 구조를 만드는데?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현금 비중을 늘리세요. 지금 주식이든 코인이든 몰빵하고 계신 분들 솔직히 위험합니다. 전쟁, 유가, 환율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터져도 시장이 흔들리는데 지금 세 개가 동시에 불안한 거거든요.
현금이 있어야 진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어요. 워런 버핏도 지금 현금 비중을 역대 최고로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 양반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 양반이 바보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주식 투자자. 주식 투자에서 딱 이름만 떠올리면 1등으로 나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현금 비중을 역대 최고로 쌓아놓고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적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자, 혹시 제 이전에 나간 영상 보신 분들은 아니 예적금 말고 투자하라며 이렇게 혹시 반문 드실 분도 있으면 좋겠네요. 제 영상 봤다는 얘기니까. 그러실 분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현금 비중을 늘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현금을 그냥 은행 계좌에 넣어 놓으면 물가 상승 때문에 돈의 가치가 녹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모을 때는요, 목돈을 모을 때 이때 예적금을 이용하는 건 그냥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도 좋다는 거죠. 금리가 동결이니까 예적금도 동결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지 않은 것보다는 예적금이 금리가 높을 테니까요. 근데 만약 예적금을 넣고 빼는 게 사실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적금 예적금 넣는 이유가 내 돈을 내가 함부로 안 쓰려고 넣는 용도도 크잖아요. 근데 그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증권사에 CMA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얘네는요, 하루 단위로 이자를 줍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현금 파킹용으로 CMA 통장을 씁니다. 여기에다가 돈을 넣고 있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말은요, 지금은 정말 소액, 단돈 10,000원이라도 주식에 돈을 넣어보세요. 아니 방금은 현금 비중 늘리라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투자를 위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 벌려고 엄청 소액을 넣어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돈 벌려고 10,000원 넣어보라는 게 아니라 내 돈이 아주 소액이라도 들어가야, 즉 시장에 참여해야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거든요. 지금 코스피 또 엄청 올랐죠? 이런 거 보고 남들 말 듣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왜 올랐는지 알아요? 그걸 내가 왜 올랐는지 모르면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 생각해요, 저는. 개별주는요, 항상 사람들의 예측과 반대로 흘러갔어요. 그거를 10,000원만 넣고 있으면 보여요. 10,000원 넣었어요. 사람들이 주식 다 오를 거야. 떨어졌어. 그 10,000원 내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보인다고. 그러면서 그럼 왜 떨어진 거지?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투자를 공부할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왜냐? 시장이 불안할 때 공부해야 진짜 구조가 보이거든요. 자, 호황일 때, 사실 코스피는 호황이잖아요. 그죠? 이때는 아무거나 사도 잘 올라요. 삼성전자 지금 막 또 연일 또 막 올라가죠? 근데 그러다가 어때요? 갑자기 하루 만에 마이너스 20 몇 퍼센트 막 그러잖아요. 그죠? 개미가 이걸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넣고 뺏고 하면서 그 동시에 같이 돈 물린 사람들은 그냥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경제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이론만 잡고 공부해. 그냥 내가 돈 10,000원 넣고 경제 공부하면서 그 10,000원이 내일 보니까 10원이 됐네? 많이 오른다 그랬는데 9천 얼마가 됐네? 떨어졌네? 이거를 시장 참여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100만 원 이렇게 딱 넣을 수 있어요? 갑자기 마이너스 20% 찍혔어. 갑자기 20만 원 막 날라가. 이거 투자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어때요? 버틸 수 있어요? 못 버텨요. 이런 사람들은 100만 원 딱 넣었는데 갑자기 다음날 24% 깎여. 그러면 언제 24% 올라가지 기다리고 있다가 100만 원 넣으면은 바로 빼버리거든요. 왜냐? 또 떨어질까 봐. 근데 내가 빼면 또 어때요? 시장은 막 치고 올라가. 그래서 이제 투자 초보들이 이런 식으로 실수하고 난 투자랑 안 맞다 하고 나가리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소액, 진짜 그 소액도 야식 한번 참으면 아낄 수 있는 돈으로 시장에 참여해보세요. 그래야 경제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진짜 기회가 왔을 때 남들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어요. 코스피가 6천 갈 때 돈 번 사람이 남들 와 코스피 오른다 해서 들어간 사람이 돈 벌었겠어요? 아니에요. 코스피 3천 때부터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서 얘는 어느 정도 오를 거야 라고 내가 공부해서 마친 사람들이 돈 벌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언제 팔지겠죠?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요, 공격이 아니라 수비의 시간입니다. 현금 확보하고 예적금으로 방어하고 공부하면서 기회를 기다려야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나고 유가가 안정되고 환율이 잡히는 그 순간이 올 겁니다. 그때 준비된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경제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금리 동결이라는 말을 보고 그냥 넘깁니다. 또 경제 초보들은 금리 동결이라는 말이 뭔 상황인지도 모르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투자 초보입니다. 지금 시장에 참여한 지 딱 1년밖에 안 됐어요. 이 영상에 올라가는 것들은요, 모두 제 투자 기록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이해한 것들을 왕초보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초보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혹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경제에 이제 관심이 생겼는데 용어들이 하도 어려워 머리가 아프신 분, 공부는 하고 싶은데 시중에 있는 말들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 이 투자 기록을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나 다른 관점, 다른 생각 있으신 분들은요, 댓글 남겨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지금 정말 소액으로 투자하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적립식 투자거든요. 이게 처음 들었을 때는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도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